지난 한 주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역시 뉴스 많았죠? 네, 월요일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열흘 만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궤변 반복, 헌재 불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특혜를 꼽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낸 메시지에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얘기 전혀 없었고요.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여전히 헌재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했죠. 검찰은요,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막으려고 했고 그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구금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헌법, 형법 87조로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82분 동안 셀프 변론을 했는데요. 요지는 평화적 계엄이었다.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끝났다. 그리고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넘은 건 뭐 쇼였다. 담을 넘은 건 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파면이 됐지만요. 결국은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불복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도 영상으로 우리가 재판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요,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이 재판장이 지귀현 부장판사거든요. 이름이 좀 낯설지 않으시죠? 그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할 때 구속을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을 취소해 준 그 재판부입니다. 이번에도요, 법조 영상기자단이 14일 재판에 앞서서 11일에 영상 촬영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재판을 하면서 일과가 끝나고 나서 신청서를 받다. 그리고 이 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하면서 불허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전 대통령들 사례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이 재판장은 이 피고인 측의 동의가 있을 때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이 동의가 없어도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공공의 이익, 알 권리 등이 이유인데요. 인정될 경우인데요. 법원은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재판은 1분 30초 정도 촬영을 용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도 개정 전에 촬영을 허가했고요. 그리고 2018년 5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횡령 재판을 할 때도 피고인 측은 촬영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네, 법원 출석하는 모습도 남달랐죠. 네, 법원은 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서요. 윤 전 대통령은 법원 바로 앞에 있는 사저 지하 주차장에서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는 걸 다 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긴 하지만 이 선례를 따랐던 앞선 사례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특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이 두 번째 공판은 내일 21일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했지만 이 법원 측이 이번에는 법정 촬영을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특혜다, 예전에 없던 일들이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날짜 계산부터 해서 잘 없던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마른 땅의 날벼락 이런 말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싱크홀이라고 하죠. 땅 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요.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그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운전자분이 다음 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땅 꺼짐 발생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에서도요. 실종자가 발생을 해서 엿새 만에 발견이 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땅꺼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은 최근에도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 소식 계속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 통계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에서 23년 최근 5년간 집안 치마 사고인데요. 전국적으로는 957건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부산, 서울 순이었습니다. 대구는 23년까지는 5년간은 12건이었고요. 지난해까지 합하면 2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를 활용하는 이런 공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대구의 도시일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원인이 혹시 이런 데 있을까요?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이 땅꺼짐 최다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으로요. 47%에 가까웠습니다. 상하수관에 이렇게 미세한 틈으로 구멍이 있으면 물이 새어 나오거든요. 그 물이 땅속의 흙을 끌고 가면서 이 땅 속에 구멍이 생기고 땅이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환경부 상하수도 통계를 좀 보면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이 전국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이 24만 6,126km인데요. 이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상하수도관 비율이 전국적으로 3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도 배관 노후화율은요. 대구도 74%로 높거든요.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하 개발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요 28m 이상 깊게 들어가는 굴착 공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76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170건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이런 지하 개발 공사가 많은 수도권에서 이 집안 치마 사고도 많이 빈번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하 개발은요, 상하수관 손상 등을 일으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통계상으로는 이 상하수관 손상이 집안 치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더라도 이 상하수관에 손상을 주는 이 간접적인 원인까지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지하 개발의 위험성을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발생한 원인이 계절적인 요인, 환경, 지하 개발 등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만큼 좀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노후 상하수도관이 땅꺼짐 원인으로 분석이 되면서요. 2019년에서 2020년, 21년 사이에 그 배관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꺼짐 사고가 조금 줄었었는데요.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지하 개발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는요, 땅꺼짐이 발생을 하면 그 해당 시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에 따라서 이 발생한 곳을 대응하기가 좀 급급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사고 이후로 각 지자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자체에 맡겨두면 그 예산이나 그런 뭐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히 확인된 만큼 대책은 좀 빠르고 실효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 병원 간호사가요, 이 신생아 환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네, 이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기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이 발단이 된 거죠. 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한 명이요. 신생아를 안거나 이 무릎에 앉힌 사진에 낙상 마렵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낙상 마렵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몇 시냐, 잠 좀 자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중환자실 환자잖아요. 부모와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데서 보살펴주는 간호사가 이런 표현을 한 걸 들으면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SNS는 개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인지된 겁니까? 이 3월 31일쯤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그 직장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요. 병원 측이 조사를 나서서 이 글을 올린 간호사를 특정을 했고 그 피해 환자 아이도 특정을 했는데 퇴원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간 상태였다고 해요. 부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보호자는 이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해당 간호사를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서요. 이 게시글을 공유한 다른 간호사 2명도 지금 고소장이 접수돼서 입건이 돼 있습니다. 네. 병원장이 직접 공식 사과 영상을 올렸다는데 네. 이걸 보면은 뭐 본인들이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병원 이미지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 간호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 측이요, 일단 해당 간호사를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는 경찰 조사가 나오는 대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의료법에 따라서 뭐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허 정지 1개월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알려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아동 학대 예방과 확인을 위해서 뭐 신생아 중환자실 등의 CCTV 를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했는데요. 뭐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간호사와 의료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김민혜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